자, 오늘부터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푸르동의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푸르동이라는 사람을 생시몽이나 프리에와 연결 지워서 무슨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푸르동을 수식하는 단어는 무슨 아나키스트 혹은 연대주의, 솔리다리떼 혹은 뭐 연방주의, 페더랄리스트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음, 일단 그 아나키스트, 그다음 솔리다리떼, 그다음에 페더랄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네임 밸류가 붙는 이유가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뭔지를 좀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왜 내가 그러면 땡스몽이나 프리의 다음에 푸동을 넣는지를 조금 말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아나키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이제 아나키스트라는 말 하면 보통 푸동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바쿠닌이나 뭐 프로토킨인가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채호 같은 사람을 아나키스트라고 해요. 사실은 한국의 아나키스트의 전통도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봅시다.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푸르동의 생각은 국가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제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 냄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혁명의 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평등 박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 신분 질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왔다고 하는데 1789년 이후로 한 30년, 40년 지나는 동안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그 다음에 여전히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뭔 새로운 사회냐? 과거의 귀족주의하고 농노하고의 어떤 차이나 지금 도시와 농촌의 차이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이 뭐냐면 생시몬과 후리에죠. 그게 이제 저희 생시몬의 산업주의나 후리에의 즐거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소위 그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보자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 흐름이 뭐냐면 소위 민중을 위한 어떤 세상, 평등한 세상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되는 일반의죠. 가상적으로는 루소가 제공을 했고 실제로 정치의 세계에서는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어떤 민중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이성, 뭐 일반 의사의 이름으로 세상 평등하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독재적인 국가,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한 1820년대, 30년대에는 무슨 마베프, 프랑스의 전통에서 마베프, 블랑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로베스피르의 사상 그런 걸 저희 자코뱅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혁명사에서 자코뱅 혹은 지금도 자코뱅주의라고 한다는 건 뭐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근본주의, 철저하게 민중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민중의 이름으로 무슨 뭐 부자들 처단하고 무슨 악을 처단하고 하겠다는 그래서 약간의 폭력과 약간의 독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코뱅주의거든요. 급진주의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이러한 자코뱅주의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프로동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의 권위, 어떤 무슨 제도적인 어떤 폭력 이런 것을 통해서는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도 비판해요. 사실은 막스는 프루동하고 그 같이 파리에서 만나서 굉장히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생스본과 후리에는 연대적으로 보면 막스보다 훨씬 앞선 한 10년, 20년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막스가 봤어요. 그런데 프루동은 실제로 파리에 망명해 있을 때 프루동하고 굉장히 잘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포장마차 가서 소주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막스와 프루동이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막스는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하자.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푸르동은 뭐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도 독재라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너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스가 공산주의 연맹을 만들고 1851년인가 브뤼셀에 가서 공산주의 연맹 만들고 계속 그 푸르동한테 편지도 쓰고 와서 우리 같이 노동자 운동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죠.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권위주의자라는 거예요. 너는 국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세상,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거 더 강력한 독재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나는 그 예상이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련 사회주의 지난 70년 동안 소련 사회주의가 가졌던 어떤 그 당의 권위적인 모습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체콘가 어디 동구 쪽 유명한 지식인이 썼던 지젝이 썼던 책 중에 왜 그 이 공산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그 허구 이런 걸 그 고발한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책제 보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은 노동자를 위한다고 해서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당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게 마치 부르주아들을 위한 국가, 권위적인 국가나 소위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공산당이나 노동당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푸르동이 그 예견을 한 지 한 150년 뒤에 사실은 소련 사회주의나 동굴아파 사회주의가 겪었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푸르동이 대단한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르동이 이 소위 빈곤의 철학에서 막스를 공격했을 때 마르크스가 이제 철학의 빈곤이라고 하는 걸로 이 푸르동하고 대판 싸우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 빈곤의 철학은 번역이 안 되는데 철학의 빈곤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죠. 결국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 사용 가치 뭔지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 운동 중에서도 푸르동 계열로 갈 거냐, 막시즘 계열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걸 1860년대, 70년대 굉장히 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대에는 막시즘 쪽으로 노동 운동이 가는 것으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결정이 됐죠. 그러나 프랑스의 전통에서는 이 푸르동의 전통이라는 게 대단히 크고 결국은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유럽 연합을 만들고 유럽 연방을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보면 푸르동의 사상이 상당히 예견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 국가에 대한 비판, 그게 아나키즘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얘기고 그 아나키즘에 대한 성격은 뭐냐면 국가 자체뿐만이 아니고 대의제 민주주의 같은 보통 선거하는 것도 결국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뭐 노동자 다 하나하나에게 뭐 투표권을 주고 노동자가 뭔가 의사선택을 하게 되면 노동자를 위한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 그런 아무런 정치 체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후기로 가면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행정 조직을 만들어내고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 내가 나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게 연방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푸르동의 생각은 자유주의 정치 통해서의 어떤 근대국가의 문제 혹은 대의제 민주도 비판하지만 막스즘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정치도 대단히 비판했다. 왜? 결국 국가라는 게 권위적인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종교가 신비적인 권위주의 국가였다고 한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권위주의 조직이다. 그래서 과거의 중세 때는 교회가 그 짓을 했다면 오늘날 18세기 이후의 시민사회에 와서는 국가가 그런 권위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게 아나키즘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렇지만 아나키가 무질서나 혼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인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가 기본이 돼서 사회 통합과 질서를 만들어낼 거냐? 이건데 그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 정치에서는 뭐예요? 법이죠, 법. 형식적인 법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질서나 통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푸르동은 전혀 달라요. 이제 여기서 이 솔리다리떼의 의미, 상호 부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솔리다리떼 연대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요 초기 작품에 보면 이 책에 이 5장에 보면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이러면서 그리고 통치 원리에 대한 규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본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뭔가 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본능을 실현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정의가 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개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의고 그게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소위 계몽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정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프리에적인 냄새도 좀 나죠. 프리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법, 도덕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인 통합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푸동은 쾌락이라는 말보다는 공감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단계로 사회성의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공감 단계, 공감 인력 이런 말 써요. 요 냄새, 요 책의 냄새는 약간 프리의 냄새가 나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프리에가 쓴 그 새로운 신세계라고 하는 원고를 그 푸르동이 그 원래 인쇄소의 식자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푸르동이 다니는 그 인쇄소에서 그 책을 출판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책이 돼서 나오기 전에 이미 푸르동 그 원고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쓰더라고요. 어디 자서전에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공감 인력이라는 말을 쓴 거는 프리의 영향이 좀 있죠. 그 레토릭을 받아 쓴 것이. 1단계는 공감.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걸 인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계가 정의로움의 단계인데 그거는 내가 타인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루소적인 냄새가 좀 나죠.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PTA 같은 것이 있다. 근데 문명 때문에 문명 사회를 진입하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졌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졌다. 그거를 되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고 시민사회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보기에 프루동은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소와 프리에를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 공감 단계에서 두 번째 이 소위 이 정의의 단계로 오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는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프루동이 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점유하는 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는 거. 공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챕터 332 정도에서 보면 물고기를 우리가 잡을 때 어떤 사람은 배를 짚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터를 돌리고 손으로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은 사람만 그러면 그 배에서 그 생선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자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무슨 조타를 잡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한 사람은 그러면 그 물고기를 직접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배에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선생님? 전부 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실제로 뭐 일을 한 것 같지만 배를 움직이고 뭐 조타를 잡고 다른 일을 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함께 참여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감이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협동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루동의 논리는 뭐냐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안 하고 물고기를 끌어올린 사람만 물고기를 다 갖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루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의 활동, 기본적인 삶의 활동, 소비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의 활동도 다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공감.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교환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생산이지 개인적인 생산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연구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런 카메라를 만들 수 있었던 기술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영역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는 조교 선생이 갖고 있는 편집 기술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인터넷 강의가 어떻게 실행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내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책을 볼 수 있었던 뭐 다른 조건들, 뭐 어떤 기술적인 조건들,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 따라서 프루동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노동이 가능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전통에서는 내가 열심히 로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과거에 로크 강의를 했으니까 아마 이걸 연계시켜서 아마 보길 바랍니다. 나중에. 로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도 내 거지만,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임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와서, 거기 나오죠? 왜? 그 내 하인이 떼어온 잔디의 떼짱. 이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인한테 돈 주고 너 가서 저기 풀 좀 배워와. 그리고 나는 그때 뭐 했어?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어. 임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노동시켜서 그 사람이 가져온 그 풀을 내 거라고 한다? 그거는 프루동 입장에서 그건 완전히 도둑질이에요. 임금이 뭐냐는 거예요. 임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에 대한 부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동은 동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정의로운 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뭐냐면 사회의 어떤 재능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회 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책 349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사회 안에서만 인간일 수 있고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0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의 불평등은 누가 무엇을 먼저 점유했다 하더라도 재능, 잘 생각해서 재능, 어떤 사람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 머리가 안 좋고, 어떤 사람 힘이 좋고 어떤 힘이 안 좋아. 응?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게 남한테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면성,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5시간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10시간을 일했어. 그 다음 능력,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개 만드는데 나는 1시간에 20개 만들어. 이런 차이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갖는다 안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의 불평등은 누가 무엇을 먼저 점유했다 하는 점에서도 재능, 용역, 근면성, 능력 따위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350페이지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재능, 용역, 근면성, 능력, 이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그 다음 너 뭐 10시간 일했어? 그 다음 너 1시간에 뭐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어? 이제 생산성이죠. 이런 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성과급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성, 정의, 형평, 이게 이제 3가지 단계죠. 아까 우리가 사회적인 본능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본성, 다른 사람의 노동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본성이에요. 그걸 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다음 형평은 뭐예요? 노동과 소유에 관련된 거죠. 이 책이 지금 초창기 작품으로 가장 중요한 소유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의 평, 이것이야말로 3단계, 3가지 단계로서 우리가 이걸 우리 동료들과의 소통을 추구하게 하는 본능적인 과정이고,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이 본능적 능력의 물리적 표현 형태는 자연 및 노동의 생산물에서의 평등이라는 정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서론격에 대한 논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 앞에 뭐 책 페이지 보면 앞에 부분인데, 이 소유가 무엇인지, 왜 소유가 인정될 수 없는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 185페이지 6절 보면, 3장 6절에 보면 모든 임금은 평등하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지금 자연 및 노동의 생산물에서 평등이라는 정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시몽주의자들과 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들이 어떻게 임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그 다음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 이게 생스몽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 이게 프리에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머릿속에, 프루동 머릿속에
생시몬과 프리에에 대한 어떤 그 사상적인 영향과 도전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명백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얘기는 사실은 막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철 수거나 그 자본주의 요강, 비판 요강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뭐 능력만큼 나눠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막스에게서도.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당대의 생시몽이나 프리에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조금 프루동이 어떻게 비판하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